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사흘 안에 결판이 납니다. 이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죠. 지난번엔 국회에서 부결이 됐었고요. 이번엔 백현동,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의혹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영장입니다. 이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 오늘 오전에 병원에 실려갔지만 검찰은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2시간 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격동의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김정근 기자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1야당 대표가 한 해에 2번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4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의 경우 배임, 대북 송금은 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중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지체할 수 없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안을 부패범죄로 규정짓고 이 대표가 사법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심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모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표결 당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소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150페이지 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적어서 제출했는지 이기상 기자가 이어갑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권력형 토착 비리라고 못 받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당시 특정 민간업자에게 1,356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막아 성남시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브로커 김모 씨에게 청탁을 하면 김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주도록 승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한 대북 송금 사건은 정경유착 범죄로 못 박았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며 그 비용인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관해선 사법방해 행위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사 정보를 빼내거나 재판을 지연했다는 사법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 법원 심사 전에 국회 문턱을 거쳐야 하죠. 오는 21일 목요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부결몰이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중 국회로 넘어오면 모레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해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잔인하고 비정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영장 청구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나가겠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확답을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부결 압박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부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 등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자율투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부결 당론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이제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또 새로운 판단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만큼 가결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부결이 옳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 당론을 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격앙된 이유는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나가 있는 병원 현장에 저희 배두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대표가 이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네, 이 대표는 현재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이곳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치료 이외에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내각 총사퇴 등 국정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119 구급대를 불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 후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맥, 전해질 이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생리식염수와 포도당액, 인슐린을 처방받고 있지만 의료진은 단식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막기 위한 단식이라고 하지만 이 여권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단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단식을 자해라고 표현했는데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면 잡범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과 상관없는 개인 범죄 혐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병문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명분 없는 단식에 병문안을 가는 건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사수하려 민생을 내던지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한 총리 해임안을 21일, 그러니까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같은 날 함께 처리하겠다고요. 이동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인 21일 같은 날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데 통과될 경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묵묵부답이니 우리도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 총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제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김유빈 기자와 법조팀 출입하는 남영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하루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국회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건 아침 7시 15분이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의원들이 병원에 가서 막 상황 파악을 하던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당내에선 어떻게 의식불명으로 실려가는 사람한테 영장을 치냐며 격앙된 분위기가 일었고요. 원래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로만 그친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 시위까지 했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민주당은 아까 말했죠. 의식불명으로 실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영장을 치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입원일에 맞춘 겁니까? 검찰은 병원에 이송되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이 대표가 입원했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18일인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가 형사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고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검토했지만 영장 청구를 미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청구서가 150페이지나 된다고 하고 혐의도 복잡한데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인데요. 민간 분양이 어려웠던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막아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혐의인데요.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렇게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겁니다. 돈은 쌍방울이 내고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봤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 영장 청구서엔 잘 알려지지 않은 혐의도 하나 들어갔는데 바로 위증 교사입니다. 2019년 2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죠.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고 봤는데 이 김 씨는 백현동 사건에서 브로커로 등장해 인허가 알선 대가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김유빈 기자, 그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혐의들 지금 다 부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결정은 한결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는 검찰의 망상이자 소설이라며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대표 일단 단식이 변수일 것 같은데
자,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송 당시에 의식이 흐린 선망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식을 찾자마자 측근들한테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측근들 사이에선 최소한 표결 때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상황에서 단식이 유지되느냐를 놓고는 정치권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21일 목요일이 이제 운명의 날이에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일 거냐 부결일 거냐 어떻습니까 지금? 네, 먼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당의 기조 그리고 비명계의 속내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중심으로 당의 기조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당론에 버금가도록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벌써 두 가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먼저 표결이 예상되는 21일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가결표를 던질 거고요. 이 단일 대우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유지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또 이에 대비해서 21일 본회의에 참석하라며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는 표결 당일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격만 당하고 방어는 하지 않겠다는 전략인데요. 통상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없으면 한 장관 발언만 부각될 겁니다. 즉 한 장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으로 중도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해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차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반명계 의원들은 비교적 입장이 명확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개파 의원들은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기류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보기 전에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남윤주 기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럼 이제 법원에서 구속심사 받고 있는데 단식 중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은 기각됩니다. 반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 심사를 열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일정을 다소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실제 영장 심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남영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에서 9명이 압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계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12명의 대법관 중 9명이 압도적으로 1,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정경심 전 교수의 PC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검찰이 PC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정보 추출 과정에 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으라고 지시해 하드디스크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임의 제출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최 의원은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이 4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국회의원직 임기를 80% 가까이 채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임기의 대부분을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건 2020년 1월. 그 사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80% 가까이 채웠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주시면 또 뭐 답변을 지우고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을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기소된 상태에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자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최 의원은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하며 유죄를 받은 데 대해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돼 있지만 총회 참석하는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최대 5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조아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가방에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열쇠고리를 달고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최소 30개국, 최대 5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네스북에 한 달 안에 가장 많이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한 국가 정상이라도 더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맞춤형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를 겨냥한 메시지도 낼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래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실려간 병원 얘기일까요? 무슨 전문 병원입니까? 네, 단식 전문 병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는데 병원을 한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 국회 10분 거리에 있는 여의도 대학병원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응급조치 후 중랑구의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30분이나 더 걸려서 먼 곳으로 간 거죠.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별도로 있군요. 네, 녹색병원은 이 정치권에서 단식 전문 병원으로 통합니다. 네,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이 더 있나 보죠? 네, 지난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진료를 해줬고요. 우 의원은 이 단식 후에도 이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했습니다. 혹시 원장이 그럼 야권 인사들과 인연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임 병원장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노동과 산업재해 간담회 등에서 6번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등 혈액 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등의 글은 가짜 뉴스입니다.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되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홍범도 장군입니다. 네, 평산 책방을 운영 중인 문 전 대통령의 원픽 홍범도 장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북콘서트를 열고 홍범도 장군 관련한 도서 3권을 소개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중엔 직접 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순 시는 이제야 긴 여행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장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 아무래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요.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흉상 이전하는 건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뜻 같죠. 의병대장 홍범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독립군입니다.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장군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토록 홍범도 장군의 애정을 보이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권에서는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홍범도로 교체를 해서 국군의 뿌리로 만들려고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구상이 있었던 거예요. 남북 간에 그래도 화해를 하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등등 뭐 이런 거였어요. 국군의 뿌리를 6.25 전쟁이 아니라 항일 독립투쟁에서 시작할 경우 남북 관계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가 아닌 항일운동에 기여한 인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일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차 서울에 오는데요. 잊혀지겠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국 세력화를 목표로 신흥 폭력 조직을 결성한 이른바 MG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2002년생 동갑내기인 이들은 두목을 회장이라 부르며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의를 벗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훤히 드러낸 남성들이 술판을 벌입니다. 전국 21개 폭력조직 소속 2002년생 조직원들이 모여 만든 전국회 모임입니다. 전국회는 전국구 조폭이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됐습니다. 연신 단합을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지역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안양파 후배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충남파의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서로 병을 깨쳐서 찌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대포 통장 유통과 같은 범죄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기존 조폭과 달리 모임의 최고 결정권자를 두목 대신 회장이라 부르고 각자 회비를 걷어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생 조직폭력배들은 지금 각 기존 범죄단체에서 막내들입니다.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전국회 회장 B씨를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국회의 실체는 220억 원대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다 붙잡힌 충남 논산 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32명의 압수품을 분석하다 드러났습니다. A파의 조직원 중 일부가 전국회에도 가입해 있던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전국회 조직원들의 원소속인 21개 폭력조직과 배후 조직까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고급 수입 스포츠카가 묻지마 파손을 당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차 유리창을 부수고 온갖 쓰레기를 부어놓은 겁니다. 술에 취해서 화풀이를 했다는데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손에 플라스틱 통을 들고 차량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남성. 창문에 흰색 세차 용액을 마구 부어버립니다. 잠시 뒤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차 앞쪽으로 가서는 세차 도구를 잡히는 대로 내던집니다. 계속된 테러 행위에 차량 앞 유리가 무너졌고 차 안은 온통 쓰레기 투성이로 변했습니다. 30분쯤 분풀이를 한 남성은 자신이 몰고 온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차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황당해가지고 사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세워뒀던 2대의 수입 스포츠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황한 차주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전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0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남성은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자신이 술을 먹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회사 실직도 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술 한잔 먹고 화풀이 한 걸로. 경찰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200차례에 걸쳐서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게 보안 수사에서 밝혀졌는데요. 해외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찰은 배우 유아인 씨가 최소 8종의 마약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마약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보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200여 차례에 거쳐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유 씨의 지인 A 씨도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와 지인 A 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흡연 소지,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죄를 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잇따른 강력범죄 대응력 부족을 지적받은 경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사무 인력을 줄여서 확보한 2,900명을 치안 현장으로 보내서 방범과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성남 서현역 주변,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림동. 경찰은 향후 이런 범죄 취약지에 범죄 예방 순찰 인력을 별도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중복되는 업무 인력과 사무 인력 2,900명을 빼내 현장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또 예방에 초점을 둔 범죄 예방 대응국을 신설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로 줄곧 지적받아온 112 신고 접수와 대응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통령령 개정과 경찰 내부 인사 등을 거칠 경우 실제 경찰 조직 개편은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이상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펑크가 났고 어떻게 막을 건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가 지난해 말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 덜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입니다. 결손 규모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의 9.3% 수준으로 올해 국방 예산보다 2조 원 더 많습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고 다음으로 소득세가 17조 7천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세수 오차율은 마이너스 14.8%, 3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정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를 거치며 경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환율 방어용 비상금으로 불리는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에 추경을 할 수도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임시 방편입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금을 예산으로 전용한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향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불투명해 빈 세수 곡간이 채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만 3번째 올린 브랜드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만 유독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샤넬 매장 앞입니다. 매장 문을 연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입장 대기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6번째까지인데 방학시간 20층에 적어놓거나. 매장 밖엔 원터치 텐트와 간이 의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가격을 올리자 국내에서도 또 가격 인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며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같은 가방 가격을 프랑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선 이미 최고가 수준으로 팔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명품 가격에 소비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국내가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고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사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그 오른 폭이 너무 좀 컸던 것 같아서 사기에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가을 겨울철을 맞아 예물로 인기가 높은 보석, 시계 브랜드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보석 브랜드 티파니는 오는 26일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올해만 3번째입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피아제와 바세론 콘스탄틴도 올해 주요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습니다. 무자비한 가격 인상에도 한국 명품 시장이 해마다 팽창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비가 와도 야구 경기가 열리고 또 호텔 객실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내려다보는 상상,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잠실 야구장이 최첨단 동구장으로 탈바꿈하면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1982년 문을 연 서울 잠실 야구장. 서울시는 41년 된 잠실 야구장을 허물고 새 구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잠실 경기장은 천장이 개방돼 있어 비가 많이 오면 경기가 중단됐었는데요. 날씨에 상관없이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첨단 돔 구장으로 바뀝니다. 구장 전체를 돔으로 덮고 국제 경기가 가능한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홈구장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야구장 안에 호텔도 들어섭니다. 호텔 객실에서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천 취소가 돼서 굉장히 많이 못 보러 간 적이 많았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훨씬 많이 보러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호텔에서 보게 된다면 또 뷰도 좋으니까 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연인이랑 같이 가면 더 재미있게 보면서 즐기면서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실 야구장은 2025년 시즌을 끝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2031년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에는 고척 스카이돔이나 서울 목동 야구장이 두산과 LG의 임시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일가족 2명이 떨어져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럼 내가 사는 아파트는 화재에 대비한 대피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점검을 해보니 대피 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재구시를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피난시설 이렇게 없는 것도 많고 있어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현장 취재해보겠습니다. 양옆이 콘크리트 벽과 유리로 막힌 아파트 베란다. 창을 열고 나가면 낭떠러집니다. 1974년에 지은 이 노후 아파트에는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죠. 출입문이 막히면 대피할 수가 없죠. 주민들은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에 소화기를 여러 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스도 다 철거하고 그 전기로만 이렇게 쿠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피 시설이 의무화된 건 1992년부터.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피난 대비책이 없습니다. 1992년부터는 세대와 세대 사이 벽 하나를 경량 칸막이로 설치해 옆집으로 뚫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고 2005년엔 불이 들어오지 못하는 대피 공간, 2010년부터는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과연 이후 아파트들은 화재 대피가 수월할까? 2000년 준공돼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야 할 아파트.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경량 칸막이로 된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벽인데 완전히 벽돌인데 힘이 안 떨어지고. 관리 사무실에서조차 설치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는 없는 걸로 알고. 건축되면 내가 보여드릴게. 경량 칸막이. 경량 칸막이. 이게 경량 칸막이고 이게 콘크리트 벽인데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짐을 쌓아놓기 일쑤입니다. 저기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 그렇다면 누구나 저기를 그대로 놔두고 싶은 주민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막아버리고 싶겠지. 안 그래? 대피 공간이 따로 마련된 2017년 준공 아파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란다 안쪽에 방화문으로 된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창고처럼 쓰이고 있다 보니 이렇게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창고로 이용을 하고 그냥 문을 닫고 사니까 안내가 좀 더 있으면은 평소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급한 순간 떠올릴 수 있는 시설. 방송이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데 위치를 좀 게시를 좀 하고 본인의 어떤 화재 안전에 대한 것들을 챙겨서 봐야 되는 거 꼭 자발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집집마다 화재 시 대피 시설에 대한 제각각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서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했죠. 매일 새벽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아침 경매 전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안건우 기자가 검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어선이 잡은 생선을 내립니다. 지금이 새벽 3시 반인데요. 근해에서 잡아온 수산물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선별 작업이 끝나면 경매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수산물들이 유통이 됩니다. 수산물 조사반이 갓 내린 수산물을 살피며 검사할 샘플을 고릅니다.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고등어, 삼치, 갈치
가 대표 품종으로 지금 새 품종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새벽 6시 경매 전 시장에 통보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 달 전부터 이어진 신속 조사입니다. 경매 전의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유통 전 단계에 빈틈을 메운 겁니다. 다만 정부 노력에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실 아까도 조금 떨어지고 혹시나 조금 나왔다면 이 어떻게 제철 너무 받아놔야 되니까 일자리를 다 괜찮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감시도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사가 200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엔 243곳까지 늘어납니다.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 범위도 차츰 넓혀갈 계획입니다. 지금 협의를 해서 태평양 도서국가들 인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제 경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만 5,280억 원, 내년엔 40% 가까이 늘어난 7,380억 원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시민 2만 명이 광장에서 단체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췄던 곳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최근 파리 한국어학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인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자드 씨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합니다. 역사서설을 읽을 때 그 안에 기술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견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앞두고 입에 익숙하지 않는 문장은 색깔로 구분하며 연습을 반복합니다. 저는 프랑스 외교관이 돼서 한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하는 꿈입니다. 그가 파리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세종학당을 함께 찾았습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푸른 눈의 프랑스인들의 학구열이 뜨겁습니다. 헷갈리는 발음이나 단어는 그림까지 그려 익힙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프랑스인들이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학당의 이번 학기 수강생은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Coréens, quand ils parlent avec leur cœur, je trouve. Ils s'expriment vraiment des expressions faciales, les mouvements. 와, 정말? 근데, mais en France, on parle un peu comme ça, mais les Coréens, c'est vraiment. 프랑스에서 2005년 처음 시행된 한국어 능력시험 신청자는 올해만 거의 1,000명에 달합니다. 시험은 듣기와 읽기 각 50문항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기자인 저도 다 맞추진 못했습니다. 은유나 비유 등이 섞인 소설 지문 등 어려운 문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읽기에선 기사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유추하는 문제부터 대입 수능처럼 긴 지문을 읽어야 하는 문제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K-팝 열풍 속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따라 부르기 위해 자막 없이 K-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예 한국에 취업하려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건수는 올해 사상 최다인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Alors j'aimerais bien faire de la restauration et sinon travailler dans un journal. C'est totalement différent, mais c'est parce que c'est deux projets différents. 이젠 파리 도심에서 한글 간판을 내세운 가게들을 찾는 건 역시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원로배우 변희봉 씨가 투병 끝에 오늘 별세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고인은 특히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서 열연해 봉준호의 페르소나로 불려왔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원로배우 변희봉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6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췌장암이 재발해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1942년 전남 장성 출생인 고인은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66년 성우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연기자로 변신해 제1공화국, 조선왕조 500년 등 수많은 작품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중견 배우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여러 영화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과 인연이 깊습니다.
영화 플란다스의 개와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등에 연이어 출연했습니다. 앞서 영화 옥자로 칸에 초청돼서는 배우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연기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꼭 벼락 맞은 사람 같아요. 마치 뭐랄까요. 한 70도 기운 고목나무에 꽃이 핀 기분이라고 해요. 고인의 빈소는 취재진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빈소를 찾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 곧장 빈소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고인과 여러 작품을 함께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20년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KT와 하나의 경기가 9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경기를 연달아 한다고는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경기가 중단됐던 영향이 큰데 우천 취소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시작된 KT와 한화의 더블헤더 1차전. KT가 선발 쿠에바스의 호투 속에 2시간 40분 만에 승리합니다. 30분 휴식 뒤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5회 말 한화의 공격 상황. 갑작스런 폭우에 야구장은 물웅덩이가 됩니다. 경기는 중단됐고 그라운드엔 방수포가 덮였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비와 우산을 쓰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정말 놀랍죠. 이분들 다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우비, 우산, 비가 올 테면 와라. 선수들도 호응을 유도하며 관중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야속할 만큼 그칠 줄 모르는 비에 관중도 선수도 지쳐갑니다. 귀가를 택하는 팬들도 속출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역대 우천 중단 최장 시간인 3시간 24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KT의 승리로 끝난 2차전의 종료 시간은 오후 11시 26분. 무려 9시간 넘게 대혈투를 펼친 겁니다. 경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취소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포스트 시즌은 당초 예정된 10월 12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11월 중순까지 경기가 열리면서 가을 야구 대신 겨울 야구가 펼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소나기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까지 영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빛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며칠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데요.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항공기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구는 30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받기로 한 연봉보다 갑자기 수입이 10% 줄어들면 가계부는 펑크가 나고 맙니다. 쓸 곳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모자라니 난감한 거죠.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국가 수입 10%가 펑크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작년, 재작년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세금이 거쳐서 문제, 올해는 너무 적게 거쳐서 문제인데요. 3년 연속 예측에 실패하다 보니 태만한 건지 가계부 짤 실력이 부족한 건지 의심스러워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펑크난 국가 신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라바.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